2023년의 서울은 늘 그렇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박선희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조용히 정리하듯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이미 많은 역할을 지나온 사람이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되었고 곧 손주의 할머니가 될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그 호칭은 단순한 가족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박선희에게 가족은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다음 세대가 있었다. 박선희 삶은 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생계를 꾸렸고 중년 이후에는 오직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았다. 아들은 그녀에게 전부였다. 아들이 성장하고 결혼했을 때 그녀의 인생은 한 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는 손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욕심이기보다 당연한 흐름처럼 느껴졌다. 사회가 그렇게 말해왔고 주변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 며느리 이혜인은 그런 기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다 결혼 후 휴직을 선택한 평범한 한국 여성. 결혼 생활은 무난했고 특별한 갈등도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랬다. 임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집안의 공기는 단번에 바뀌었다. 축하와 안도, 그리고 오래 눌려있던 기대가 한꺼번에 풀려나왔다. 박선희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혜인의 임신은 가족의 중심이 되었다. 하루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태어날 아이로 옮겨갔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병원이 좋은지, 어떤 방식이 아이에게 더 나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박선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 했다. 그것은 간섭이라기보다 책임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혜인은 그런 관심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차분하고 성실한 며느리라고 평가했다. 가족 모임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고 요구를 거절하지도 않았다. 임신과 관련된 준비 과정 역시 사회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태교 앱, 온라인 강좌, 육아 정보 커뮤니티, 모든 것이 현대적인 기준에 맞아떨어졌다. 그녀의 일상은 누군가가 보기에 모범적인 임산부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러나 박선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안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어긋난 듯한 느낌에 가까웠다. 분명 모든 것이 정상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왜인지 모르게 확신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 질문은 명확한 형태를 갖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임신은 축복이었다. 축복 앞에서 의심은 부적절한 감정처럼 여겨졌다. 박선희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그 불편함을 개인적인 예민함으로 치부했다. 나이가 들면 괜한 걱정이 늘어난다는 말을 떠올리며 자신이 괜히 민감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혜인의 임신 기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가족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준비는 구체화되었고 집안의 대화는 점점 아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박선희는 손주의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산했다. 아이를 돌보는 방법,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 주변 친척들과의 관계까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그녀에게 이 과정은 오래 기다려온 삶의 완성이었다. 혜인은 그런 변화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지 않았고 불안이나 두려움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것은 강인함처럼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정제된 태도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선희는 그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안다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무렵 가족은 주말을 이용해 경기도 외곽의 한 사찰을 찾기로 했다. 출산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고 싶다는 이유였다. 종교적인 신념이 깊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일이 아니었다. 박선희에게도 그 방문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절을 찾곤 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기도를 드리는 장소이자 자신의 바람을 정리하는 공간이었다. 이혜인 역시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도 가족이 원하는 방향에 따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한 듯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주말에 사찰을 찾았다. 박선희는 그날을 평범한 하루로 기억하고 싶었다. 그저 출산을 앞둔 가족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방문은 이후의 모든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오래 숨겨져 있던 균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선희 역시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믿어온 질서와 역할, 그리고 확신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이미 생겨나고 있었다. 사찰에서 돌아온 이후로 박선희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이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고 며느리의 컨디션을 살피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가족 안에서 맡아온 역할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한번 생겨난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의문은 커다란 사건이나 분명한 계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사소한 불일치에서 비롯되었다. 임신 후반부에 접어든 며느리의 생활 패턴은 사회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공유하는 정보, 병원 일정, 준비물 목록은 모두 존재했다. 문제는 그것들이 언제나 말로만 전달된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인 기록이나 명확한 확인은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다. 박선희는 처음에는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의료 정보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 며느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태도라고 여겼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 검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설명은 항상 흐릿한 선에서 멈췄고 질문이 깊어지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불편함은 혜인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고 예에 바랐으며 가족의 기대를 거스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잘 맞추고 있다는 인상이 강해질수록 박선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태도는 종종 진짜 감정을 가리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박선희는 자신이 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없이 자문했다. 며느리는 이미 임신 사실을 공개했고 가족과 주변의 축하도 충분히 받았다.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확신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는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 그녀는 그 모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집안의 대화는 점점 더 아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손주에 대한 기대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고 박선희는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생활, 육아 방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까지 머릿속에서 미리 정리되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준비였다.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준비가 길어질수록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되살아났다. 혜인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했다. 주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감정의 흔들림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박선희는 그 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임신이라는 사건이 한 개인의 삶에 남기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기대와 두려움,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혜인의 상태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일정한 틀 안에 맞춰진 것처럼 보였다.
박선희는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라는 이미지는 그녀가 가장 경계하던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위치는 언제나 부정적인 시선의 대상이 된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속의 질문을 꾹 눌러 담았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형태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박선희는 혜인의 말 한마디, 태도의 작은 변화에도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웠다. 무엇이든 분명해지기만 하면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분명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혜인은 늘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 축하를 받으면 감사함을 표현했고, 걱정의 말에는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선희는 그 모습에서 안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공백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손주가 아니라 확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확신,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현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확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박선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출산 예정일은 점점 가까워졌고 주변의 기대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박선희는 그 기대를 외면하지 않았다. 여전히 준비를 멈추지 않았고 가족의 중심을 지켰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느끼는 이 불안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았다. 다만 박선희 시선과 생각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질문이 곧 그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의 지점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일상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며칠 뒤 박선희는 가족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사찰을 다시 찾았다. 출산을 앞두고 마음을 정리하자는 명목이었고 그 선택은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방식이었다. 종교적 신념이 깊지 않더라도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절을 찾는 일은 일상에 가까웠다. 박선희에게도 그 방문은 의례처럼 느껴졌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이미 생겨난 의문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 자신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인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이 원하는 방향에 순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태도는 일관되었다. 박선희는 그 일관성 속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감정이 배제된 상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중요한 시기를 앞둔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할 흔들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찰에 도착한 이후 박선희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부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금 믿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사실인가?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채 혼자만의 생각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박선희 기억에 가장 또렷이 남은 존재는 다름 아닌 한 아이였다. 사찰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 동자승, 도윤이었다. 그는 5살 남짓의 나이였고 주변 어른들의 관심을 끌만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박선희는 처음에는 그 아이를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수많은 방문자 중 한 명으로 그날의 일정 속에서 스쳐 지나갈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시선이 혜인을 향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시선에는 판단이나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박선희는 그 점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의 눈에는 계산도, 기대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녀는 그 시선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려 했다. 괜한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 아이를 통해 전달된 한 문장은 박선희 사고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의심하는 말이 아니었다. 설명이나 해석도 덧붙지 않은 단순한 인식의 전달에 가까웠다. 그 문장은 혜인의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박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 아이의 말에는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어른들은 보통 말을 고르고 상황을 계산하며 관계를 고려한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저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이다. 박선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되기 어려웠다. 혜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그 역시 말로 설명되지는 않았다. 그녀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박선희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불안을 읽었다. 그 불안은 당황이나 놀람과는 다른 종류였다. 마치 오래 숨겨온 무언가가 갑작스럽게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 가까웠다. 박선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느껴온 모든 불편함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사찰의 책임자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아이의 말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박선희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해명은 그녀의 의문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만약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큰 동요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박선희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의식적으로 외면하던 작은 불일치들이 더 이상 무시되지 않았다. 혜인의 말투, 반응, 감정의 흐름이 이전보다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현실감 없이 느껴졌다. 마치 정해진 대본을 반복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박선희는 그날을 기점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느껴온 불안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만약 그 의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돌아오는 길, 박선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진실이 가족을 지켜줄 수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녀는 아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 아이의 말은 박선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확인해야 했다. 이 불안의 정체를, 그리고 자신이 믿어온 현실이 과연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박선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했고 그대로 덮어두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그녀의 일상은 이전과 같은 속도로 흘러갔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심스러워졌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도 커졌다. 확인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질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그녀는 선택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선희가 병원을 떠올린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혜인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처음 다녔다고 했던 산부인과의 이름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 이름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정보였지만 이제는 유일한 실마리처럼 느껴졌다. 한국 사회에서 의료 기록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가장 명확한 사실이 남는 곳이기도 했다. 감정이나 해석이 개입되지 않는 숫자와 기록은
어떤 말보다도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는 것을 박선희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며느리의 허락 없이 병원에 연락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흔드는 선택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기준이 작동하고 있었다. 지금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불안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누군가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결국 박선희는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평소에는 익숙한 전화 통화조차 쉽지 않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 선택은 비난이나 통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확인과 책임의 문제라고 자신에게 설명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이었다. 병원에서 전달된 정보는 간결했고 그만큼 무거웠다. 혜인은 이미 반년 전에 유산을 경험했고 이후 추가적인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박선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의심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고 불안은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지금까지 믿어온 임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박선희가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도 혼란에 가까웠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유산은 여전히 쉽게 말해지지 않는 경험이다. 특히 며느리의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그것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된다. 박선희는 그 무게를 모른 척해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했다. 그러나 감정이 이해로만 흘러갈 수는 없었다. 혜인이 반년 동안 유지해온 거짓된 임신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세계였고 그 세계가 유지되는 동안 모두가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박선희 자신도 그 세계의 일부였다.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로서의 기대, 준비, 계산 모두가 그 거짓 위에 쌓여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박선희 시선은 혜인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같은 얼굴, 같은 말투, 같은 일상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졌다. 그것은 교묘하게 구성된 이야기였고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선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병원에서 들은 정보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6달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혜인은 가족과 함께 웃었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왔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혜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집안의 일상 속에 있었다. 박선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의심, 연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사실을 알고도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박선희는 점점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혜인이 선택한 거짓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만들어온 구조 속에서 자라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주에 대한 집착, 이어져야 한다는 압박, 며느리에게 기대를 투사해온 시간들이 모두 이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선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확인은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방치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다. 진실을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선희 일상은 겉보기에는 이전과 같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기대였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었다. 그 인식은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서서히 규정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가족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대면의 순간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선희가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집안의 시간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흐르지 않았다. 말로 드러난 변화는 없었지만 공기처럼 스며든 긴장감이 모든 순간을 지배했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한 역할만을 보지 않았다. 이제 혜인은 임신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인식은 박선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혜인은 여전히 임신을 전제로 한 일상을 유지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출산을 앞둔 일정이 언급되었고 아기 용품에 대한 정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박선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일상은 현실을 연장시키는 장치처럼 보였다. 혜인은 그 장치 안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전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박선희는 며느리를 바로 마주할 용기를 쉽게 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했다. 만약 혜인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이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반대로 끝까지 부정한다면 어떤 선택이 남는가?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혜인의 정신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단순한 거짓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역할이 그 거짓 위에서 수행되었다. 이 며느리의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 보이기 시작했다.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반응이 나타났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과 인식 사이의 균열에서 비롯된 혼란처럼 느껴졌다. 혜인은 스스로가 믿고 있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 더욱 단단하게 그 안에 머물고 있었다. 박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하나는 배신감이었다. 가족 전체를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묵인해온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다. 이 거짓이 무너질 때 혜인이 감당해야 할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충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는 두려움이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은 찾아왔다. 박선희는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은 때로 거짓을 공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그녀를 압박했다. 혜인이 여전히 같은 세계 안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주변의 기대는 계속해서 쌓여갔다. 그 기대는 혜인을 지탱하는 동시에 무너질 때의 충격을 배가시키는 요소였다. 사실이 드러났을 때 혜인의 반응은 박선희가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났다. 인정이나 해명보다는 강한 부정과 혼란이 먼저 나타났다. 혜인은 여전히 자신이 믿고 있는 세계를 붙잡고 있었고 그 세계 안에서는 아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을 넘어선 확신에 가까웠다. 박선희는 그 순간 이 문제가 논리나 증거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이는 심리의 문제였고 무너진 경계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집안의 균형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혜인은 더 이상 집이라는 공간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선택은 점점 극단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현실과 마주하는 대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인상이 강해졌다. 박선희는 그 변화가 위험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혜인은 집을 벗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으로부터의 이탈처럼 느껴졌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행선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박선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급속도로 커졌다. 혜인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선택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압도했다. 박선희는 이 상황이 더 이상 가족 내부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외부의 개입이 오히려 혜인을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컸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실을 바로잡는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생을 지켜내는 것인가? 그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였다. 혜인이 사라진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박선희는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가정을 떠올렸다. 만약 혜인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과해온 기대와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다. 손주에 대한 바람이 언제부터 며느리의 존재를 가리는 기준이 되었는지 그 경계가 흐려진 순간들을 떠올렸다. 박선희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 위기는 단순히 거짓 임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오랫동안 누적된 압박과 침묵, 그리고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해온 역할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며 발생한 붕괴였다. 혜인은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해왔고 그 결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었다. 균열은 이미 발생했고 그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박선희는 더 이상 상황을 관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개입이었다. 늦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희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이 위기는 가족 모두를 시험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내려놓아야 했고 누군가는 기대를 버려야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했다. 박선희는 그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인식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은 그 인식 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혜인이 집을 떠난 뒤 박선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반복되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진실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한 사람의 생존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혜인이 만들어낸 세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두려움은 공포라기보다 책임감에 가까웠다.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자신 역시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자각이 박선희를 짓눌렀다.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 동안 박선희는 과거의 장면들을 차례로 떠올렸다. 며느리에게 던졌던 말들, 무심코 반복했던 기대의 표현들, 손주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꺼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에 와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혜인이 거짓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그 거짓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손주보다 며느리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기 시작했다. 혜인의 위치는 가족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늘 불안정했다. 직장에서는 휴직자였고 집에서는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였다.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러운 전제가 되어 있었다. 박선희는 그 전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다.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인식하고 있었다. 혜인이 향한 곳이 다시 사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박선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는 안도였다. 최소한 혜인이 완전히 고립된 장소에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의 안도였다.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다. 그곳이 혜인에게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로 인식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다. 박선희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설득도 논박도 아니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던 선언에 가까운 것이었다. 손주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 가문의 이어짐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
며느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말, 그 말들은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존재했지 실제로 발화된 적은 없었다. 그녀는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다. 혜인이 믿고 있는 세계는 아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혜인의 정신 안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상실을 대신하는 존재였고 동시에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였다. 박선희는 그 방패를 무작정 부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오히려 그 방패를 내려놓아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먼저 주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박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손주를 바랐던 마음이 과연 순수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욕망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불편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욕망이 며느리에게 어떤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동반했다. 잘못을 인식하는 순간 선택의 가능성도 함께 열렸기 때문이다. 박선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같은 말을 되뇌었다. 대가 끊겨도 괜찮다. 손주가 없어도 괜찮다.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문장들이 반복되었다. 그 문장들은 이제 더 이상 생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혜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 안에서만 안정을 느끼고 있었고 그 세계 밖의 모든 정보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박선희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이었다. 그 순간 박선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라는 역할을 내려놓았다. 판단자도 관리자가도 기대를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또 다른 사람의 생을 책임지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 위치에서는 가문의 미래보다 당장의 생명이 훨씬 중요했다. 그녀는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인식했다. 이 인식은 말의 방향을 바꾸었다. 더 이상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지 않게 되었고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게 되었다. 대신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중심이 되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혜인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있던 기준이었다. 손주라는 상징, 성공적인 가족이라는 이미지,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혜인 역시 거짓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박선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혜인의 거짓이 아니라 거짓이 필요했던 환경이었다는 점을, 그리고 그 환경의 일부를 자신이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깨달음은 늦었지만 아직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선택은 지금부터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잡았다. 손주가 없어도 괜찮다. 며느리가 살아있어야 가족이다. 이 문장은 이제 생각이 아니라 신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신념은 혜인이 붙잡고 있는 세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했다. 이제 박선희는 확신하고 있었다. 진실을 강요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며 기대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가장 가까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갈 필요도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이미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혜인은 결국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에 그대로 남았다. 돌아오라는 요청도 설득도 조건도 없이 박선희가 전달한 선택은 단 하나였다. 내려놓아도 된다는 확신이었다. 아이가 없어도 역할을 증명하지 않아도 가족 안에 머물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혜인의 세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확신은 혜인이 그동안 버티고 있던 균형을 서서히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혜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를 제대로 마주했다. 그동안 아이는 상실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증거였고 말해지지 않은 슬픔은 거짓으로 대체되어 왔다.
이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순간 그 상실은 비로소 슬픔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혜인은 아이를 현실 속에서 보내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붙잡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찰에 머무는 동안 혜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아이를 위한 의식을 준비했다. 그것은 종교적 구원의 의미라기보다 상실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에 가까웠다. 한국 사회에서 유산은 여전히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경험으로 남아있다. 많은 여성들이 그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감당하고 말없이 지나가야 할 일로 처리한다. 혜인 역시 그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의식은 그 침묵을 끝내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 49일이라는 시간은 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그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집중했다. 그 인정은 동시에 자신에게 허락을 주는 일이기도 했다. 슬퍼해도 된다는 허락, 무너져도 된다는 허락,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이었다. 박선희는 그 기간 동안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언자도 관리자의 위치도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것은 이전의 그녀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방식이었다. 기다림은 무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신중한 개입이었다. 박선희는 더 이상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과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 혜인이 가족과 다시 연결된 것은 의식이 끝난 이후였다. 돌아온 혜인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더 이상 임신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없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상실을 경험한 한 개인이었다. 가족은 그 변화를 명확히 인식했다.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잠시 미뤄졌다. 대화의 중심은 조심스럽게 현재로 이동했다. 혜인은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는 여전히 편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혜인은 그 선택을 숨기지 않았다. 치료는 그녀가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쌓아온 구조를 하나씩 해체하는 과정이었다. 현실과 인식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언어를 얻게 되었다. 치료를 통해 드러난 것은 거짓의 이유였다. 혜인은 아이를 잃은 순간 자신이 가족 안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임신은 그녀의 자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조건처럼 느껴졌고 그 조건을 잃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다. 거짓은 그 두려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었다. 그것은 계산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응에 가까웠다. 가족 역시 변화를 겪었다. 박선희는 더 이상 손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상상하지 않았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되돌려 보냈다. 왜 이어져야 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족을 정의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불편했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기대를 투사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고 그 인정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아들 역시 변화의 일부였다. 그는 그동안 중재자의 위치에 머물며 갈등을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분리해 생각했던 태도, 어머니의 기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태도는 모두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였다. 그는 처음으로 가족 안에서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체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일상은 서서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대화는 사라졌고 대신 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말들이 늘어났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은 더 이상 미래의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려 애썼다. 혜인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다. 상실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불안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거짓에 기대지 않았다. 아이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도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결정적이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은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하나의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다. 상실을 덮는 것은 해결이 아니며 침묵은 치유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혜인의 거짓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었다. 49일이 지나고 의식이 끝났다는 사실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가족은 더 이상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갈 필요도 없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남겼고 그 질문은 앞으로의 선택을 규정하게 될 것이었다. 혜인은 이제 아이를 잃은 사람이었다. 동시에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거짓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이기도 했다. 가족은 그 복잡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선택이었다. 그 선택 위에서 이 가족은 처음으로 조건 없는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혜인의 일상은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과 같은 속도는 아니었고 이전과 같은 방향도 아니었다. 상실 이후의 삶은 언제나 이전을 기준으로 비교되기 마련이지만 혜인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지금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견디는 법을 익혀갔다. 견딘다는 말은 극복이나 회복보다 훨씬 현실적인 표현이었다. 이 치료는 계속되었다. 상담실에서 혜인은 더 이상 거짓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 거짓이 왜 필요했는지,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말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옮겨갔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 며느리라는 위치, 출산을 통해 증명되는 소속감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의 인식을 압박하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어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박선희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처럼 며느리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판단하지 않았다. 건강을 묻는 말은 있었지만 그 질문에는 목적이 담겨 있지 않았다. 손주라는 결과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그 차이는 미묘했지만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박선희는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아들도 달라졌다. 그는 그동안 가족 안에서 침묵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택했던 무관심, 중립이라는 이름의 회피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감정을 공유하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필요한 변화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인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잠들기 전마다 밀려오던 공포는 줄어들었고 이유 없는 죄책감도 이전만큼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아이를 잃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인은 몸의 변화를 감지했다.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었다. 불안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고 두려움보다 조심스러운 확인이 앞섰다.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명확했다. 다시 시작된 생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사실이 곧바로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혜인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소식은 가족에게도 전달되었다. 반응은 이전과 달랐다. 과한 기대도 성급한 축하도 없었다. 대신 모두가 같은 전제를 공유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혜인의 상태라는 점이었다. 아이는 축복이었지만 조건은 아니었다.
그 인식의 전환은 이 가족이 겪은 모든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였다. 혜인은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공유했다. 숨기는 것은 없었고 모르는 척하는 일도 없었다. 불안이 올라올 때는 그대로 말했고 힘든 날에는 쉬는 선택을 했다.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보다 자신의 감각을 우선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임신 관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다. 박선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더 이상 조언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그 기다림이 관계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했다. 손주를 품에 안게 될 가능성보다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은 그녀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변화였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다. 혜인의 삶은 다시 확장되었다. 이전처럼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유지했고 관계를 관리했고 감정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삶의 일부였지만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 균형은 오랜 시간 그녀가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은 세상에 나왔다. 그 순간은 극적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단단했다. 가족은 그 존재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였다. 살아있음 자체로 충분하다는 태도는 이 가족이 오랜 시간을 거쳐 도달한 결론이었다. 혜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상실 앞에서 무너졌던 순간,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시간, 절벽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선택. 그 모든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아이는 다시 돌아온 존재라기보다 다른 형태의 시작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기적이나 운명이 아니었다. 남은 것은 선택이었다. 진실을 말하기로 한 선택, 집착을 내려놓기로 한 선택, 누군가를 역할이 아닌 존재로 바라보기로 한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이 가족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침묵을 요구한다. 아픔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가족이 겪은 시간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으면 고립되고 숨기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진실은 때로 관계를 흔들지만 거짓은 반드시 사람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혜인은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도 모범적인 어머니도 아니었다. 대신 자신의 상태를 알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이 가족은 이제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다. 대신 서로를 지탱한다. 조건 없이, 결과 없이, 증명 없이 그 관계는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앞으로 마주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를 잃는다. 그 상실 앞에서 거짓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진실을 선택할 수도 있다. 거짓은 잠시 버틸 수 있게 해주지만 진실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 사람의 삶과 마음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이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마음, 말하지 못해 더 깊어졌던 상처,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회복의 과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 느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남겨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계속해서 진솔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진실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